맛있는 야담. 장군님, 적군입니다. 당장 목을 베어야 합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국경의 밤, 눈 속에 파묻혀 다 죽어가던 여인. 그녀는 조선의 주적인 여진족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여야 한다고 외쳤지만 장군은 자신의 옷을 벗어 그녀를 감쌌습니다. 적이기 전에 사람이다. 목숨을 걸고 적국의 여인을 자신의 침소로 데려와 체온을 나눈 그날 밤. 과연 이 위험한 선택은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피보다 진한 사랑과 가슴 뭉클한 반전 드라마.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북방의 칼바람은 산천초목도 단숨에 얼려버릴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얀 눈발만이 맹수처럼 으르렁대며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국경 수비대 막사 앞 어린 병사 막동이가 말 고삐를 죽어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장군님, 제발 고정하십시오요. 이런 날씨에 순찰이라니요. 나가시면 얼어 죽기 딱 십상입니다요. 최무석은 막동이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에 올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휘몰아치는 눈보라보다 더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적들이 방심하고 넘어오는 법이다. 비켜라. 아이고, 장군님. 조등만 감찰관이 알면 또 난리를 칠 겁니다요. 제발 몸 좀 사리십시오. 무석은 대답 대신 말의 배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말이 거친 숨을 내뿜으며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막동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멀어지는 장군의 뒷모습을 향해 외쳤습니다. 장군님, 같이 가요.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무석이 이끄는 순찰대는 눈 속에 파묻힐 듯 위태롭게 국경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가 갑옷 사이를 파고들어 뼈마디를 쑤셔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석의 눈에 눈더미 속에 파묻힌 거무튀튀한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멈춰라. 무석이 손을 들어 행렬을 세웠습니다. 그가 말에서 뛰어내려 눈밭을 헤집고 다가갔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 아닙니까요? 막동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무석이 덮인 눈을 털어내자 파랗게 질린 얼굴의 한 여인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을 본 병사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짐승 가죽을 덧댄 옷, 머리에 꽂은 깃털 장식, 영락없는 여진족의 복장이었습니다. 장군님, 오랑캐입니다. 여진족 계집이라고요. 부관이 칼을 뽑아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목을 베어야 합니다. 적의 첩자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요. 살려뒀다간 우리가 당합니다요. 병사들의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쓰러진 여인은 이미 숨이 끊어진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고 가녀린 손은 얼음 조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무석은 여인의 꽉 쥔 주먹을 보았습니다.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꽉 쥐고 있었을까? 무석의 뇌리에 어린 시절, 추위에 떨다 품속에서 죽어가던 누이 동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칼을 걷어라. 무석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울렸습니다. 장군님, 하지만 적이기 전에 사람이다. 숨이 붙어 있는 자를 두고 갈 수는 없다. 무석은 거칠게 반대하는 부관을 노려보며
자신이 입고 있던 곰 가죽 망토를 벗어 여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번쩍 들어 올려 자신의 말 위에 태웠습니다. 여인의 몸은 마치 시체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내 막사로 데려간다. 이 일은 너희들과 나 우리끼리만 아는 것이다. 조등만 감찰관 귀에 들어갔다간 너희들 목도 성치 않을 줄 알아라. 무석의 서슬 퍼런 호령에 병사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막사로 돌아온 무석은 여인을 자신의 침소 가장 깊숙한 곳에 눕혔습니다. 방 안에 화로를 피우고 뜨거운 물을 가져오게 했지만 여인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이미 체온을 잃어버린 몸은 좀처럼 녹지 않았습니다. 이봐, 정신 좀 차려보거라. 이대로 죽을 셈이냐? 무석이 여인의 뺨을 가볍게 때리며 깨워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석은 잠시 고민하더니 굳게 닫힌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자신의 갑옷과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단단한 근육질의 상체가 드러났고 어깨에는 흉측한 창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무석은 여인의 젖은 겉옷을 벗겨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차갑구나. 정말 얼음장 같아. 무석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인의 살결은 산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무석은 자신의 뜨거운 체온이 그녀에게 전해지도록 더 꽉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그의 거친 가슴팍에 여인의 차가운 등이 닿았습니다. 무석은 꽁꽁 언 여인의 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우고 발로 그녀의 차가운 다리를 감쌌습니다. 제발 살아라. 놈들의 칼에 죽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허무하게 얼어 죽어서야 되겠느냐. 무석은 여인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여인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과거 지키지 못했던 누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무석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무렵이었습니다. 품 안에 안긴 작은 몸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여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죽은 듯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여인의 볼에 아주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무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여인의 이마에 흐른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호수처럼 깊고 맑은 눈동자가 바로 코앞에 있는 무석을 응시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여인의 눈에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깨어났느냐? 안심해라. 여기는 안전하다. 무석이 여인을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낯선 사내의 품, 그것도 알몸으로 안겨 있다는 사실에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무석은 재빨리 큼지막한 손으로 여인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소리내면 죽는다. 밖에 늑대 같은 놈들이 득실거린단 말이다. 여인은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면서도 무석의 진지한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석은 천천히 입에서 손을 떼며 그녀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무뚝뚝한 무석은 그저 이불을 턱 밑까지 덮어줄 뿐이었습니다. 막사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지만 이불 속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사 안으로 들어온 햇살이
무석의 눈을 찔렀습니다. 무석이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자 이불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여인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도간에 갇힌 산토끼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무석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화로에 올려두었던 죽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걸 좀 들어라. 밤새 알았으니 속이 허할 게다. 무석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을 여인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무석을 노려볼 뿐 숟가락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석이 답답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내 너를 해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베어버렸지. 밤새 끌어안고 살려냈겠느냐? 독 같은 거 안 탔으니 어서 먹어. 무석의 호통에 여인이 움찔하더니 조심스럽게 죽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든 손을 달달 떨며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미음이 목구멍을 넘어가자 긴장이 풀렸는지 여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허겁지겁 죽을 퍼먹는 여인을 보며 무석은 짐짓 딴청을 피우며 물을 한 사발 떠다 놓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조선말은 할 줄 아느냐? 무석의 물음에 여인은 숟가락질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막사 밖에서 막동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요. 조등만 감찰관이 오고 있습니다요. 뭐라고? 무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진족 여인을 숨겨둔 것이 발각되면 자신은 물론이고 이 여인의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막사 밖에서는 벌써 조등만의 까칠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키거라. 감찰관이 순찰을 도는데 감히 길을 막다니. 내 놈이 제정신이냐? 아이고, 그게 아니오라. 장군님께서 지금 씻고 계셔서. 막동이가 필사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석은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숨을 곳이라곤 낡은 병풍 뒤쪽뿐이었습니다. 저기 병풍 뒤로 들어가라.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를 내선 안 된다. 알겠느냐? 무석이 여인의 어깨를 잡고 병풍 쪽을 가리키며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습니다. 눈치 빠른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빨리 병풍 뒤 좁은 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석이 급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자리에 앉자마자 벌컥 문이 열렸습니다. 가늘게 찢어진 눈에 염소 수염을 기른 조등만이 거만하게 들어왔습니다. 허허, 최 장군. 팔자가 늘어지셨구려.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씻고 계시다니. 조등만이 뒷짐을 진 채 막사 안을 휘휘 둘러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무석은 태연한 척 찻잔을 들어올리며 대꾸했습니다. 어젯밤 순찰을 도느라 노독이 쌓여 잠시 눈 좀 붙였소이다. 감찰관께서는 아침부터 웬일이시오? 국경 수비가 허술하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내 직접 확인하러 왔소. 혹시 오랑캐 첩자라도 숨겨두고 있는 건 아니겠지? 조등만이 뱀 같은 눈으로 무석을 쏘아보았습니다. 무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첩자라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 내 칼에 죽은 오랑캐 귀신들이 들으면 섭섭해하겠소. 그래. 조등만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막사 구석구석을 살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여인이 숨어있는 병풍 쪽으로 다가갈 때마다 무석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병풍 바로 앞에서 멈춰선 조등만이 코를 벌름거리며 킁킁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킁킁. 장군, 이게 무슨 냄새요? 비비린내 나는 장수의 막사에서 어찌분 냄새 같은 향기가 난단 말이오. 조등만의 예리한 지적에 무석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아란의 품속에 있던 약초 냄새인 듯 했습니다. 무석은 짐짓 인상을 찌푸리며 자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 그 냄새 말이오. 어젯밤 통증이 심해 약초를 좀 다려 발랐소이다. 여진족 놈들이 쓰는 독한 풀이라 냄새가 좀 고약하지. 약초 냄새? 내가 맡기엔 꼭 계집의 살 냄새 같은데 말이야. 조등만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병풍 끄트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병풍 뒤에 숨은 아라는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조등만이 병풍을 걷어치우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어디 그 귀한 약초 구경이나 좀 합시다. 멈추시오. 무석이 벌떡 일어나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그 서슬에 놀란 조등만이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감찰관, 내 비록 변방의 장수이나 내 침소까지 샅샅이 뒤지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처사요. 조정에서 내려온 감찰이라 해도 이건 도를 넘은 것 아니오. 무석이 호랑이처럼 눈을 부라리며 호통을 치자 기에 눌린 조등만이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군이 정글이 나온다면 내 물러가리다. 허나 명심하시오. 내 눈은 속여도 왕명은 피할 수 없는 법. 수상한 낌새라도 보이면 당장 의금부로 압송할 테니 처신 똑바로 하시오. 조등만은 씩씩거리며 막사를 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무석은 다리가 풀린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병풍 뒤에서 나온 아란 역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무석은 아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봤느냐?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 날이 어두워지는 대로 떠나거라. 내 식량은 챙겨주마. 무석의 단호한 말에 아란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눈보라를 가리키고 다시 자신의 목을 긋는 신용을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돌아가면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족 내 전쟁을 피해 도망쳐온 그녀에게 돌아갈 곳 따윈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애원, 살려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석은 차마 그녀를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아, 내 팔자에 무슨 오랑캐 여인을. 무석은 머리를 감싸 쥐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벽에 걸린 낡은 벙어리 장갑과 헌 군복을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그 짐승 가죽 옷은 당장 벗어서 태워버려라. 그리고 이걸 입어. 아란이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뜨자 무석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 너는 내 몸종이다. 벙어리라서 말은 못하고 귀도 먹어서 듣지도 못하는 병신 흉내를 내야 한다. 알겠느냐? 아란의 얼굴이 환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여진족의 옷을 벗고 무석이 던져준 헐렁한 군복을 걸쳤습니다.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을 올려 상투처럼 틀고 얼굴에 숯검정까지 칠하니 영락없는 시골 촌놈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복동이다. 누가 말을 걸어도 절대 입을 떼서는 안 된다. 만약 내 정체가 들통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아라는, 아니 복동이는 무석의 말에 결연한 표정으로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무석은 그런 그녀를 보며 쓴 입맛을 다졌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책임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국경의 막사한 위험천만한 두 사람의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무석의 막사에는 묘한 평화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아라는 복동이라는 이름으로 병사들 틈에 섞여 장작을 패고 말똥을 치우며 제법 사내구실을 해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벙어리 흉내를 내느라 답답할 법도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제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콜록, 콜록, 어느 날 밤 정적을 깨고 거친 기침 소리가 막사를 울렸습니다. 시작은 한두 명이었으나 삽시간에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국경 수비대에 원인 모를 괴질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요. 병사들이 자꾸 쓰러집니다요. 부관이 사색이 되어 무석을 찾았습니다. 무석이 급히 병사들의 숙소로 달려갔을 때 그곳은 이미 아비규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건장하던 병사들이 고열에 시달려 헛소리를 짓거리고 몸을 새우처럼 웅크린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냐? 군의관은 무얼 하고 있어? 무석이 호통을 쳤지만 군의관조차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장군, 북방 풍토병인 듯한데 제 의술로는 도저히 열을 내릴 방도가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누군가가 컥 하며 숨 넘어가는 소리를 냈습니다. 무석이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가 보니 그토록 아끼던 어린 병사 막동이었습니다. 막동이의 얼굴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는 허연 거품을 물고 있었습니다. 무석은 막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불에 데인 듯 뜨거웠습니다. 막동아, 정신 차려라.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자, 장군님, 저 춥습니다요. 엄마, 우리 엄마. 막동이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헛손질을 해댔습니다. 무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자식처럼, 동생처럼 아끼던 아이였습니다. 무석은 군의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살려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란 말이다. 자, 장군. 이미 맥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군의관의 절망적인 말에 무석은 힘없이 멱살을 놓았습니다. 막사 안에는 병사들의 신음소리와 죽음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무석이 절망에 빠져 고개를 떨군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풍 뒤 그림자 속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아란, 아니 복동이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무석을 밀치고 막동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녀석이 미쳤나? 어디라고 함부로 끼어들어. 부관이 소리치며 아란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부관의 손을 뿌리치고 품속에 고이 간직해왔던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가 펼쳐지자 그 안에서 번쩍이는 은침들이 드러났습니다. 침? 내 녀석이 의술을 안단 말이냐? 무석이 놀란 눈으로 물었지만 아라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막동이의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막동이의 혈자리를 짚어내더니 순식간에 침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보는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습니다. 인중, 손끝, 그리고 발바닥까지. 아란의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저런. 저건 여진족들이 쓰는 사술 아닙니까? 위험합니다, 장군. 군의관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무석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가만두어라.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때다. 무석은 아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은 사람을 해치려는 눈이 아니라 살리려는 간절함으로 불타오르는 눈이었습니다. 침을 다 놓은 아란은 품속에서 말린 약초 뿌리를 꺼냈습니다. 탕약을 다릴 시간조차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녀는 약초를 자신의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습니다. 쓴 약물이 입안 가득 고이자 그녀는 막동이의 입을 벌리고 자신의 입에 든 약물을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듯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막사 안의 모든 병사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거친 숨을 몰아쉬던 막동이의 호흡이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덩이 같던 몸에서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막동이가 긴 신음을 토해내며 눈을 떴습니다. 막동아, 나를 알아보겠느냐? 무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막동이가 흐릿한 눈으로 무석을 바라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목이 마릅니다요. 살았다? 막동이가 살았어.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석은 털썩 주저앉으며 막동이의 손을 얼굴에 비볐습니다. 죽다 살아난 막동이를 보며 군의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그제야 안도한 듯 긴 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다른 병사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밤새도록 막사를 돌아다니며 병사들에게 침을 놓고 약초를 먹였습니다. 새벽달기 올 무렵이 되어서야 위급한 환자들의 열이 모두 잡혔습니다. 아라는 탈진하여 벽에 기대어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숯검정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병사들이 보기에 그 모습은 천사, 아니 선녀보다 더 고와 보였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그녀를 어리바리한 벙어리 복동이로 보지 않았습니다. 복동아, 아니 의원님, 정말 고맙네. 자네가 내 생명을 구했어. 한 노병이 아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아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랑캐라고 벙어리라고 무시당하던 천덕꾸러기가 하룻밤 사이에 막사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무석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이자 미안함이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연민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잠든 시간, 무석은 아란을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그는 물수건을 가져와 아란의 더러워진 손을 직접 닦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내 부하들을, 아니 내 가족들을 살렸다. 무석의 투박한 고백에
아라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석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곶감을 꺼내 아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느냐? 힘들 때 먹으려고 아껴둔 것인데 너에게 주고 싶구나. 아란은 곶감을 받아들고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국경의 막사, 죽음의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신뢰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향기를 맡고 몰려들 벌레들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막사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돌았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복동이를 어리버리한 벙어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 마주치면 슬그머니 눈인사를 건네거나 삶은 감자 따위를 몰래 쥐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두 사람에게 긴 평화를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며칠 뒤부터 추적추적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장군의 막사 안에서 짐승이 앓는 듯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최무석은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도지는 고질병, 오래전 전장에서 오랑캐의 독화살에 맞았던 왼쪽 어깨가 뼈를 깎아내듯 쑤셔왔기 때문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무석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안에 계십니까요? 약탕을 좀 데워왔습니다요. 밖에서 막동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석은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막동이가 아니었습니다. 물기 젖은 발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약초 냄새. 아란이었습니다. 크흑, 너냐? 오지 마라. 내 꼴이 흉하다. 무석이 고통 속에서도 옷깃을 여미며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천하의 최무석이 고작 상처 하나 때문에 나약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무석의 떨리는 손을 잡아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라는 무석의 상의를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드러난 왼쪽 어깨는 참혹했습니다. 벌건 흉터가 지렁이처럼 얽혀 있었고 그 주위가 퉁퉁 부어올라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보지 마라. 징그럽다. 무석이 고개를 돌리며 신음했습니다. 사람들이 괴물이라 수군대던 그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도망치기는커녕 화로에 데워둔 따뜻한 돌을 수건에 감싸 상처 부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독특한 향이 퍼졌습니다. 여진족들이 창상에 바르는 귀한 고약이었습니다. 아라는 거친 손가락으로 고약을 찍어 무석의 어깨에 펴발랐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그 어떤 명의보다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그녀의 손놀림에 무석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후, 시원하구나. 정말 시원해. 살을 파고들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무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무석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듯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무석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평생 칼과 창만 잡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상처를 이렇게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 적은 없었습니다. 내 이 흉터 때문에 혼인길도 막히고 평생을 외톨이로 살았다. 헌데 너는 무섭지 않으냐? 무석의 물음에 아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무석의 흉터를 쓰다듬더니 이내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여기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무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란의 손을 와락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무석은 아란을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거친 산의 품에 안긴 아란의 눈에서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소리가 타닥타닥 들리는 막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국경도 신분도 적과 아군이라는 벽도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란아. 무석이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란이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석은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투박하지만 정갈한 옥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 유품이다. 나중에 정말 아끼는 여인이 생기면 주려고 평생을 간직해 온 것이다. 무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란의 헝클어진 머리에 옥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남장을 하느라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였지만 비녀 하나로 그녀는 세상 그 누구보다 고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 몸종 복동이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아란은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무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조국을 등지고 도망쳐온 낯선 땅에서 그녀는 비로소 닻을 내린 곳을 찾은 것입니다. 무석은 우는 아란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의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막사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아란은 여전히 남장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전과 다른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무석의 낡은 속옷을 기워주기도 하고 조선식으로 밥 짓는 법을 배우려 취사장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거참 복동이 녀석. 밥 짓는 폼이 영락없는 새색시네. 새색시야. 취사병이 짓궂게 놀려대면 아라는 얼굴이 빨개져서 도망쳤고 그 모습을 보는 병사들은 껄껄 웃었습니다. 무석 역시 달라졌습니다. 늘 설이 빨갛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훈련 중에도 멍하니 하늘을 보며 실실 웃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막동이가 그런 장군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장군님,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십니까요?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습니다요. 이 녀석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훈련이나 해. 무석은 짐짓 호통을 쳤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국경의 요새에도 뒤늦은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며칠 뒤 파수대에서 다급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뿌! 저기다. 여진족 놈들이 몰려온다. 병사들의 외침과 함께 막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석은 급히 갑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진족 대군의 침략을 알리는 봉화였습니다. 정군, 전투 태세를 갖춰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무석이 칼을 뽑아들고 포효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등만 감찰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흐흐흐.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최무석, 내 놈의 목을 칠 기회가. 조등만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무석을 파멸로 몰고 갈 거짓 투서였습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둥둥 울리는 가운데 무석과 아란의 운명에도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둥마이너스 둥마이너스 둥마이너스. 전쟁의 북소리가 국경의 산하를 뒤흔들었습니다. 수비대 막사는 출정 준비로 벌집을 쑤신 듯 분주했습니다. 병사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창날을 갈았고 가족에게 남길 유서를 품에 넣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최무석은 갑옷을 단단히 조여매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막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은 구석에서 떨고 있는 아란이었습니다. 복동아, 아니 아란아. 무석이 다가가 아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진족 본대가 몰려오고 있다. 이번 싸움은 길고 험할 것이다. 너는 지금 당장 뒷산길을 통해 남쪽 민가로 피하거라. 무석은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아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란은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엽전 꾸러미를 밀어내고 무석의 갑옷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메어주었습니다. 죽어도 이곳에 남아 장군을 기다리겠다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내가 잘못되면 너는 어찌 살려고 이러느냐. 무석이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높였지만 아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아란이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양 가죽에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무석이 의아해하며 지도를 펼쳐본 순간 그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이건 여진족 놈들의 진경로가 아니냐? 지도에는 험한 산세를 우회하는 샛길과 여진족이 매복하기 좋아하는 장소들이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란의 부족이 대대로 사용해 온 비밀 지도였습니다. 이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곧 자신의 조국과 동족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란은 사랑하는 정인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받아준 조선 병사들을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아란아. 무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은 무석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지도를 건넨 아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마. 내 목숨을 걸고 너에게 돌아오마. 무석은 아란을 와락 끌어안았다가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품에 넣고 막사를 뛰쳐나갔습니다. 말에 오른 무석이 칼을 높이 쳐들고 외쳤습니다. 정군 출정하라. 적들을 섬멸하고 살아서 돌아온다. 와 마이너스. 함성과 함께 조선군이 성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란은 성루에 올라 멀어지는 무석의 뒷모습이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아란이 준 지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석은 적들이 매복해 있을 계곡을 피해 오히려 그들의 뒤를 치는 기습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허를 찔린 여진족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무너졌습니다. 장군님, 적장이 도망칩니다요. 쫓아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무석은 선봉에 서서 용맹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적들의 칼날이 스칠 때마다 아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그녀에게 가야 한다. 그 집념 하나로 무석은 귀신처럼 싸웠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전투는 조선군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승전고가 울려 퍼지고 피투성이가 된 병사들이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무석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생각뿐이었습니다. 막사로 돌아오는 길, 멀리서 누군가가 맨발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눈길을 헤치고 달려왔습니다. 무석은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장군님, 서툰 조선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그 어떤 노래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란은 무석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무석은 피 묻은 갑옷채로 그녀를 으스러지게 안았습니다. 다친 데는 없느냐? 무사한 것이냐? 무석이 아란의 얼굴을 감싸쥐고 물었습니다. 아란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무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무석은 아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병사들을 향해 섰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아란이 주었던 지도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모두 듣거라.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여인 덕분이다. 이 여인이 자신의 동족을 등지면서까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었다. 이 승리는 바로 이 여인의 공이다. 무석의 우렁찬 목소리가 병사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막동이가 제일 먼저 소리쳤습니다. 작은 마님 만세, 의원님 만세. 와, 마님 감사합니다. 병사들은 투구를 벗어 던지고 아란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오랑캐라 손가락질하던 멸시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명의 은인을 향한 존경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란은 부끄러운 듯 무석의 등 뒤로 숨었지만 무석은 호탕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쟁터의 핏비린내마저 씻겨 내려가는 듯한 벅찬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승리를 자축하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모닥불 주위로 병사들이 둘러앉아 술잔을 기울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석은 아란의 옆에 앉아 직접 고기를 썰어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봐도 천생연분인 한 쌍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은 법. 잔치 분위기 속에서 홀로 싸늘한 눈빛을 번뜩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조등만 감찰관이었습니다. 그는 구석진 곳에서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무석과 아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흐흐흐. 제 무덤을 제가 파는구나, 최무석. 조등만은 무석이 아란의 공을 치하하며 들어보였던 그 지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 지도는 승리의 원동력이 아니라 무석을 올가맬 완벽한 올감이었습니다. 적과 내통하여 지도를 주고받았다? 아주 그럴싸한 영모의 그림이 나오겠어. 조등만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은밀히 자신의 수하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가서 이 서신을 전하거라. 최무석이 여진족 첩자와 내통하여 국경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말이다. 수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조등만은 다시 잔치상으로 돌아와 짐짓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무석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석은 그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승리의 밤, 파멸의 덫은 이미 그들의 발목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승전의 기쁨은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흩어졌습니다. 잔치의 흥이 채 가시기도 전인 닷새 뒤 국경 수비대 앞마당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의 광군이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푸른 옷을 입은 금부도사가 말에서 내려 서슬퍼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죄인 최무석은 어명을 받으라. 병사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거렸고 무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마당에 나섰습니다. 죄인이라니요? 저는 오랑캐를 물리치고 승전보를 올린 장수입니다. 무언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닥쳐라. 내 놈이 여진족 첩자와 내통하여 국경의 정보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고변이 들어왔다. 당장 저놈을 포박하라. 금부도사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광군들이 무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국경 수비대 병사들이 울컥하여 칼을 뽑아들고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장군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잡아간단 말입니까? 이놈들이 어명을 거역할 셈이냐? 너희들도 모조리 역적으로 다스려주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무석은 병사들을 둘러보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칼을 걷어라. 내가 죄가 없다면 밝혀질 것이다. 너희들까지 피를 보게 할 순 없다. 무석은 순순히 자신의 손을 내밀어 오랏줄을 받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놓으시오. 아라나. 광군들이 막사 안에 있던 아란을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란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무석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놈들아, 그 여인은 건드리지 마라. 내 부인이다. 무석이 몸부림치며 소리쳤지만 광군들은 몽둥이로 무석의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그 광경을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던 자가 있었습니다. 조등만 감찰관이었습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무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쯧쯧, 최 장군. 그러게 처신을 잘했어야지. 오랑캐 계집에게 홀려 나라를 팔아먹다니 조상이 무덤에서 통곡하겠구려. 조등만, 내 이놈, 내 놈이 꾸민 짓이냐. 무석이 이를 갈며 소리쳤지만 조등만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보시오, 도사님. 저 계집이 바로 증거입니다. 전현이 가지고 있던 지도가 바로 우리 군의 정보를 적에게 넘긴 증자요. 아니요. 그 지도는 우리를 돕기 위해. 무석이 해명하려 했지만 입에 재갈이 물려져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석과 아라는 죄인 수송용 수레인 함거에 실려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병사들은 수레 뒤를 따르며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막동이는 수레 바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장군님, 마님, 엉엉, 이건 말도 안 됩니다요. 무석은 막동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남으라는 무언의 당부였습니다. 천리길을 끌려와 도착한 곳은 한양의 의금부 옥사였습니다.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 바닥에 무석과 아라는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무석은 쇠창살을 붙잡고 아란을 불렀습니다. 아란아,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옆방에 갇힌 아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했습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데다 오는 내내 덜컹거리는 수레에서 시달린 탓이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든 밝혀낼 것이다. 너는 죄가 없다. 무석은 아란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진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등만은 직접 고문장에 나타나 무석을 주리로 틀었습니다. 내 이놈, 어서 불지 못할까? 여진족과 내통하여 국토를 넘기기로 약조했다고 말이다. 으악, 나는 결백하다. 내 목을 쳐도 아닌 건 아니다. 무석의 비명이 고문장을 울렸지만 그는 끝내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등만은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구석에 묶여있는 아란을 노려보았습니다. 독한 놈 같으니라고. 내 놈이 입을 열지 않으면 저 오랑캐 계집을 손봐주는 수밖에. 안 돼.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건드리지 마라. 무석이 발광하듯 소리쳤지만 조등만은 옥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옥졸들이 아란을 형틀에 묶으려 거칠게 다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아란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배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하얀 속치마 사이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문장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란아. 무석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아란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바들바들 떨면서도 배를 감싸 쥔 손만은 풀지 않았습니다. 지켜보던 늙은 옥졸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나으리. 하혈을 하는 걸 보니 회임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요. 뭐라고? 회임? 무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뱃속에 자신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보다 앞선 공포가 무석을 덮쳤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의원을 불러라. 제발, 사람 살려. 무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피가 터져 얼굴을 덮었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저 사람과 아이만은. 천하의 장군 최무석이 적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그가 땅바닥을 기며 조등만의 신발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조등만은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가 이내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흐흐흐. 이거 참 경사났구려. 역적의 씨앗이라니. 조등만은 쭈그리고 앉아 무석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최무석, 잘 듣거라. 내 놈이 끝까지 버티면 저 계집과 뱃속의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유산을 하든 옥사에서 피를 쏟고 죽든 내 알 바 아니지. 허나 내가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자백한다면 내 특별히 의원을 불러주마. 적어도 아이 낳을 때까지는 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무석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란은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거짓 자백을 하면 당신이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무석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아내와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소. 무석이 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내가 다 했다고 할 테니 제발 의원을 불러주시오. 무석의 무너지는 어깨를 보며 조등만은 킬킬대며 웃었습니다. 그는 옥졸들에게 아란을 다시 감옥으로 옮기고 의원을 부르라 지시했습니다. 다시 차가운 옥사에 갇힌 무석은 벽 너머에서 들리는 의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맥은 붙어 있습니다만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산모가 너무 쇠약해요. 그 말을 들은 무석은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바꾼 아이였습니다. 아란아, 아가야, 미안하다.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어두운 옥사 안 무석의 한 맺힌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다가온 밤, 밖에서는 처량한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사형 집행 당일, 형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신지 잔뜩 찌푸린 먹구름이 당장이라도 비를 뿌릴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죄인 호송 수레에서 내린 최무석과 아란은 형틀에 묶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듯한 무석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고 아란은 의원 덕분에 겨우 정신은 차렸으나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위태롭게 숨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둥마이너스 북소리가 울리자 망나니가 입에 물을 머금어 칼에 뿜으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구경꾼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석에 앉은 조등만 감찰관은 느긋하게 부채질을 하며 그 광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흐흐흐, 드디어 눈의 가시가 뽑히는구나. 속이 다 시원하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처형 명령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패를 바닥에 던지기만 하면 망나니의 칼이 무석의 목을 칠 것이었습니다. 무석은 감았던 눈을 뜨고 옆에 묶인 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무석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란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 고인 눈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조등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대역죄인 최무석과 오랑캐 첩자 아란은 들어라. 내 놈들의 죄가 하늘을 찌르니 내 왕명을 받들어 처단하노라. 조등만이 명령패를 바닥으로 집어던지려 손을 높이 든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형장 입구 쪽에서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등만이 깜짝 놀라 손을 멈칫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것은 다름 아닌 막동이와 국경 수비대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버린 채 맨몸으로 형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인간 방패였습니다. 이놈들이 미쳤느냐? 감히 형장을 난입하다니. 내 놈들도 죽고 싶은 게냐? 조등만이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지만 병사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막동이가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죽이려거든 우리를 먼저 죽이십시오. 장군님은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을 역적으로 몰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요? 맞소.
죄 없는 장군님을 죽일 순 없소. 우리 시체를 넘고 가시오. 병사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며 망나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구경하던 백성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오랑캐를 물리친 장군이라던데.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니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조등만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관군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느냐? 저 난동꾼들을 당장 끌어내라. 반항하면 베어버려도 좋다. 관군들이 창을 겨누고 병사들에게 다가가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이너스. 형장 저편에서 들려온 외침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역졸들이 들이닥치며 관군들을 밀어내고 길을 텄습니다. 그 사이로 낡은 갓을 쓴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어 보이자 햇빛을 받아 찬란한 금빛이 번쩍였습니다. 암행어사? 조등만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덜덜 떨렸습니다. 암행어사는 뚜벅뚜벅 걸어와 조등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무석의 부관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부관의 손에는 피 묻은 낡은 양 가죽 지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아란이 무석에게 주었던 그 지도였습니다. 조등만, 내 이놈, 이 지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암행어사가 지도를 조등만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조등만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내 놈은 이 지도가 무석이 적과 내통한 증거라 했지? 허나 이 지도의 뒷면을 보거라. 암행어사가 지도를 뒤집어 보이자 그곳에는 깨알 같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등만이 지난 수년간 여진족 상인들에게 군량미를 빼돌려 팔아먹은 내역과 뇌물을 받은 장부였습니다. 아라는 단순히 길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조등만의 비리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까지 무석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무석의 부관이 이 사실을 알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가 암행어사에게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국경을 지키기는커녕 제 뱃속 채우기에 급급하여 충신을 모함했으니 그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다. 암행어사의 추상 같은 호통에 조등만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살려달라 빌었지만 역졸들은 가차없이 그를 포박했습니다. 형장에 있던 백성들이 돌을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런 천하의 죽일 놈, 장군님을 살려내라. 암행어사는 직접 무석에게 다가가 오랏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최 장군, 늦어서 미안하오. 그대의 충심을 내 왕께 낱낱이 고했으니 안심하시오. 하지만 무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랏줄이 풀리자마자 그는 비틀거리며 아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란아. 무석은 형틀에 묶인 아란을 풀어주고 그녀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아란의 뼈가 으스러질 정도였습니다. 아란은 무석의 품에서 희미하게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무석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에 올렸습니다. 장군님, 우리 아가 아주 튼튼합니다. 제가 지켰습니다. 그 말에 무석은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이 아내의 품에 안겨 눈물 콧물을 쏟는 모습에 지켜보던 병사들과
백성들도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형장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두 사람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피비린내 나던 국경의 요새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던 그곳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들판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최무석 장군의 집 앞마당에서는 아이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범아, 아범아, 거기는 거름덤이다. 가지 마라. 무석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뒤뚱뒤뚱 달아나는 아이를 쫓아갔습니다. 호랑이 장군이라 불리며 적군을 벌벌 떨게 했던 그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흑투성이가 된 아들을 잡으러 다니는 영락없는 아들 바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던 아이가 결국 무석의 품에 덜컥 안겼습니다. 올해로 3살이 된 무석의 아들 범이었습니다. 으이구, 요 녀석 힘이 장사로구나. 누굴 닮아 이리 기운이 펄펄 넘치는지 원. 무석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에 걸린 허허로운 웃음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범인은 아비의 수염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잡아당기며 깨르르 웃어댔습니다.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던 아란이 그 모습을 보며 빙그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굴 닮긴요? 장군님 어릴 적이랑 판박이라지 않습니까? 아란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범이의 동생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석은 범이를 목마 태우고 성큼성큼 마루로 다가와 아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아란의 부른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둘째는 딸이었으면 좋겠소. 당신을 쏙 빼닮은 고운 딸 말이요. 아들놈은 아주 감당하기가 버겁소. 무석의 너스레에 아란이 고운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저 건강하게만 나와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군님, 계십니까?요. 저희 왔습니다요. 막동이와 옛 국경 수비대 병사들이 양손 가득 꾸러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막동이는 이제 제법 의젓한 수염도 기르고 어깨에 힘도 들어간 고참 병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허, 막동이 아니냐?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뭘 이리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 아이고, 마님 순산하실 때가 다 됐는데 그냥 올 수 있습니까요? 읍내 장터에서 제일 좋은 미역이랑 잉어를 구해왔습니다요. 병사들은 앞다투어 선물을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산삼, 꿀, 비단. 병사들의 박봉을 털어 샀을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무석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죽을 뻔했을 때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고마운 식구들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놈들아. 내 평생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에이, 장군님도 참 별소리를 다 하십니다요. 장군님 아니었으면 저희는 벌써 저승 가서 귀신 됐을 겁니다요. 병사들은 범이를 보더니 서로 안아보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범이가 막동이의 수염을 잡아당기자 막동이는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면서도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마당 한켠에 솥을 걸고 닭을 삶으니
집 안가득 구수한 냄새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란을 오랑캐라 부르며 손가락질하던 노인들도 이제는 아란을 국경의 어머니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습니다. 의원님, 저번에 지어주신 약 먹고 무릎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내 텃밭에서 딴 상추 좀 가져왔슈. 아이고, 작은 마님. 몸도 무거우신데 나와보지 마셔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라는 마을 사람들의 손을 이리리 잡아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온 이방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과 진심이 편견이라는 높은 벽을 기어이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해질녘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국경의 산등성이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무석은 잠든 범이를 방에 눕히고 나와 마루 끝에 앉아있는 아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란은 무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무석의 어깨에 있던 흉측했던 상처 자국은 이제 희미해져 훈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나느냐? 눈보라가 미친 듯이 치던 그날 밤 말이다. 무석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얼어 죽어가던 저를 당신이 그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주셨지요. 나는 그때 내가 사람을 살린 줄 알았다. 헌데 지나고 보니 나를 살린 건 너였다. 짐승처럼 칼만 알고 살던 나에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알려준 건 바로 너였어. 무석의 고백에 아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석의 거친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비볐습니다. 따뜻하고 투박한 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그 눈 속에서 차가운 주검이 되었겠지요. 제 조국은 저를 버렸지만 당신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게 조국은 바로 당신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임을. 무석은 아란을 품에 꼭 안고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한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너를 지킬 것이다. 국경의 밤바람이 살랑이며 두 사람의 머릿결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노랫가락처럼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붉은 꽃 같은 사랑. 그 사랑은 국경의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